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이달 초부터 중국 당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량용 요소 통관까지 보류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2년 전 요소수 부족 대란 가능성까지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통관 보류 상황은 어떤지 향후 대응 방향까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로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2년 전 요소수 대란으로 정말 우리 물류, 유통업계 큰 고생을 겪어서 요소수 준비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는데 통관을 보류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요. 지금 현재 수입 물량의 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출 검사를 마친 상태래요. 다 마친 검사를 마쳤는데 해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관이죠. 세관 지시로 해서 선적 작업이 중단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외신 보도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행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관이 나섰다는 거는 정부 얘기가 나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9월에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요소 수출 중단 지시가 사실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9월에 중국 정부에서 요소 수출 중단 조치를 할 거다 이런 게 있었어요,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가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2개월 반 동안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잡아버리니까 이건 분명히 저 정부의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의심이 가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요소가 지금 중단돼 있다, 통관이 보류돼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자기를 중국 국내에서 쓸 물량이 적어서 잠시 일시적으로만 잡고 있다. 어떤 한국을 대상으로 요소 통관 수출을 정치적 결정으로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중국 정부 이런 거죠. 중국 정부의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면 저도 은퇴하고 이제 조그만 논밭에서 이제 저 밭에서 해보면 지금 12월부터 보통 이제 우린 11월부터니까 거기 한 10월부터 추우니까 10월부터 3월까지가 중국에서 요소 비료를 이제 땅 거름주려고 힘주게 하려고 쓰는 계절인 건 사실인데 농업용으로. 그런데 이런 산업용 수출 물량까지를 제해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촉박하느냐, 중국 내가.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어야 되는데 10월 달이면. 근데 이제 2021년 11월 달에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22년 그때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또 가능하다는 것은 글쎄 이게 좀 중국 정부의 해명 자체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마침 중국에서 우리 한중 통상대표 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고 FTA 관련된 회담 같은데 이미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좀 이 문제 설명을 요구했고 그래서 중국이 정책 배경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제 약간 정책 배경이 있는 걸로. 저는요. 뭐 이렇게 하면 중국 정부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의 발표나 이거를 잘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정치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지방 정부 부채 때문에 막 푹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외자가 지금 자꾸 빠져나가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럼 외자 유치를 해서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막 유인책을 지금 내면서 원자재 수출 또 통제는 또 계속해요. 8월 달에 뭐 갈륨, 게르마늄부터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12월 1일에는 흑연했죠. 그 다음에 8일부터는 또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보고를 의무화해라.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면 의무적인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라. 이 얘기는 결국은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뭐 지난번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21% 넘어가니까 아예 중단해 버렸듯이 중국 정부의 통계 발표라든지 어떤 조치에 대한 해명은 실제로 행동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저는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답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는 이
요소 수출 우리 국내로 오는 수출이 통관이 보류된 상태라면 우리 국내 지금 요소수 상황은 예. 어떻습니까? 재고라든지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70일분 정도는 있다고 해요. 70일분. 그러니까 이제 저 2011년에 비해서 뭐 3일, 4일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베트남 요소 저 물량까지 들어올 물량까지 합치면 한 3개월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뭐가 해석이 안 되면 이건 뭐 또 다른 요소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렇게까지는 물론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년 전처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소 이걸 사기 위해서 뭐 사재기하고 그런 건 지금 현재는 없는데 걱정. 근데 이제 사재기가 우리 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재기라는 게 미리 예측하고 사재기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불확실성에서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법이 사재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저 통상회담까지 하고 있는데 해결이 조만간 조치가 안 된다면 사재기 가능성도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중국이 계속 수출 통관 보류를 좀 지속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그 길은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그동안 이제 처음에 우리가 2021년 11월에 우리 이제 중국 사태 맡았을 때 그때 이제 대체 국가로 떠오르는 게 베트남이었거든요.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중동의 카타르. 네. 나중에는 독일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요소수라는 게 이게 요소가 톤당 가격이 지금 한 $400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운송비가 이게 단가 대비 운송비가 중량이 무거워서 이게 그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카타르나 독일하고 보면 톤당 저 5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차이가 나요. 운송비가. 그러니까 400달러에서 반 이상의 운송비를 더 추가하고 변수를 차지하니까 운송비 비중이 단가 플러스 그걸 더하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때 한 60% 정도 2022년도에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다가 중국에 다시 넘어서 이번에 데이터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91%까지 다시 중국으로 그러네요. 91%나 되네요. 요소 수입 비중이 저렇게 올라갔네요. 그 사이에 좀 낮춰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류비를 포함한 단가가 워낙 중국이 싸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으로 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중국은 상황. 워낙 가깝고 이제 여기서 바로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이 히토류까지 아까 갈륨 게르마늄에서 흑연도 이 배터리의 아주 원료의 중요한 음극재죠. 중요한 거죠. 음극재입니다. 그것도 통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러면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부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뭔가 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공급망을 좀 다양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좀 진전이 좀 별로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의원님이 MC께서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비용은 낮추고 단가는 낮추고 수입은 시장은 확보하고 이게 이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장 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아무리 나서서 뭐 하라고 그래서 기업을 그 대신 시키면 이거는 어느 시점에선가 딱 바꿔가지고 운송비 비중이 이런 요소수 사태에서 보다시피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선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국내 생산. 국내 생산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럼 국내 생산을 옛날에 요소를 우리 롯데 종합화학에서 생산을 많이 했던 10년여까지 했던 품목이란 말이죠. 단가 때문에 중국으로 다 포기를 했었는데 단가라든지 뭐 환경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통상 안보재화 번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순수하게 트레이더블 굿, 그러니까 교역제가 아니라 안보재화로 변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첨단 기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자재 같은 리튬, 갈륨 같은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는 안보재 취급을 해서 국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번 공급망 기본법에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저건 중요한 경제 문제는 지금 아직도 통과도 안 되고 저런 상태에 있으니. 공급망 기본법이라는 게 있군요. 있습니다. 그게 아직 계류가 돼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영기업들 뭐 유공이라든지 석유공사라든지 저 자원개발하고 있는 그런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서서 대신 생산해 주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다시 생산을 하되 단가가 안 맞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줘도 안보제화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거든요. 안보를 이유로 한 거요. 근데 안보제로 변한 이 수출입이 가능한 이런 원자재나 부품 중에서 벌써 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나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뭐 8, 90%, 100%까지 되는 그런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다 국내 생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입선 다변화 방법이 있고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신 공급을 국내 생산을 해주는 방법. 어차피 국내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단가가 안 맞아서 하는 거니까 국영기업이라는 게 생산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거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안 맞는 것들은 그러면 이런 안보제화 품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면 이건 안보제화로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 현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들여오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MC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4년 오펙이 형성되면서 그때 우리 원유 가격이 4배가 올랐단 말이죠. 73년에 비해서. 그런 바람에 그때 동력자원부라는 부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상공부로 이제 산업자원부로 편협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기구와 조직이 가동돼야 될 때다. 왜? 이건 안보제이기 때문에. 안보제니까. 곧 안보를 좌우하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요소의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요소수 대란도 2년 전에 겪었습니다만 뭐 일본은 국내 생산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일본은 2010년도에 다오이타오 거기 이제 생각고열도라고 일본이 얘기하는 그거 해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돌아섰는지. 중국에 미리 대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일본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단가도 안 맞고 우리보다 더 돈 들어갈 텐데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도 있고 그런데 국내 생산을 해요. 일본은. 그다음에 해외 웬만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분 투자를 해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작이 빠르다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늦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다급해지면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있으면 일본에서 요소를 수입해야 될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국내 생산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국내 생산이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은 결국은 혹시 만약에 요소 통관 지연이 중국의 정치적 배경이다. 한국에 대한 이런 조치라면 이게 지금 미국과 가까워지는 한미 관계, 외교 관계가 지금 돈독해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어떤 제재랄까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한미 관계가 계속 이제 끈끈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우려를 좀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 크게 2개가 있단 말이죠. 반도체 과학법하고 반도체 과학법, 또 반도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IRA라고 인플레 이거 관련이란 말이죠. 하나는 환경을 이유로 한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하나는 반도체 기술 또는 수출 제한 뭐 이런 건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미국의 망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인도태평양 그 프레임워크 거기도 참여를 했고. 안보 차원에서 코드만 아닐 뿐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다 미국 쪽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미국에서 맡겼듯이 경제 안보 문제도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하고는 어차피 위험한 상황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IRA에서 중국에서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IRA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렇게 발표가 됐죠. 합작 그렇습니다. 25% 이하로. 털어내야 돼 이제 또. 우리가 지분을 더 늘려야만 돼. 우리가 늘려야 돼. 중국 걸 털어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이 그러니까 살려면. 이게 지금 생각을 정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국내 뭐 제조업 이윤율 4%라고 그러면 그거 벌어가지고 어떡할래? 한 방 터지면 이거는 yes or no
가능하냐 아니면 못하느냐의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정말 전략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동맹은 우리의 큰 외교의 축이고 중국도 우리 경제 관계가 워낙 깊기 때문에 어떻게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대처를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면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방법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 있다. 정치와 경제 분리되게 접근을 한다. 투 트랙으로.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중국의 RCEP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TA도 중국하고 맺어놓은 상태니 이런 경제 채널을 통해서 뭐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하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 상품의 경우는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제 안보 품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안보제화될 문제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다변화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다변화, 수입산, 또는 국산, 국내화, 생산. 이것만이 지금 방법이지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찌는 것도 아니라 안보제화에서 수출 허가를 받고 나가라고 그랬을 때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망 아까 기본법 같은 걸 빨리 통과시켜서 빨리 통과해서 안보제화로서 정부가 참여해서 공공재로서 공급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지금 가장 시급한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소의 통관 제한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워낙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는 부품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조치 현황과 대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